당신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남편의 손을 붙잡았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린다기보다는 차가웠습니다. 밤새 붓을 쥐고 있던 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달빛만 바라보고 있었죠. 이기 대감께서 부르셨소.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과거에 떨어지고 고작 수문장 같은 자리를 전전하던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불려간다는 것. 그게 남편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아니, 이 나라 전체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땅인지를요. 그리고 그 위태로움 속에서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는지도요. 사람들은 저를 5만 원권 지폐에 그려진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그림 잘 그리고 자식 잘 키운 어머니로요. 그 지폐 뒷면에는 남편도 작게 그려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자를 제 그림자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능한 남편으로 기억한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저와 남편 사이에 놓인 진짜 문제는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혼인한 지 20여 년 남편 이원수는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한양의 선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편의 이름이 불릴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덕수 이씨 가문인데 아직도 합격을 못했나? 같은 속삭임들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마다 홀로 마당을 거닐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과거에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시험에 실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출세의 길이 막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아무리 글을 잘 써도 과거에 붙지 못하면 평생 하급 관리로 살거나 아예 벼슬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수문장 정도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궁궐 문을 지키는 일이었죠. 덕수 이씨 가문 사람이 할 일치고는 초라한 자리였습니다. 출근길에 남편을 보는 다른 관리들의 시선을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한양에 있지 않았습니다. 강릉에 있었어요. 제 친정이 있는 곳이었죠. 혼인하고 나서도 우리는 줄곧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한양에서 벼슬을 할 때도 저와 아이들은 강릉에 머물렀고 남편이 휴가를 받으면 강릉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아내가 남편의 집안으로 들어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제 남동생들, 그리고 우리 부부와 아이들이 한 집에서 지냈어요. 사람들은 이걸 두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원수가 처가살이를 한다고 했습니다. 처가살이. 그 말에는 남자가 자기 집안을 꾸리지 못하고 아내 집에 얹혀 산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복잡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돈은 대부분 제 친정에서 나왔습니다. 강릉의 땅, 곡식, 노비들. 이 모든 게 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이었어요. 남편의 집안도 양반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과거에 계속 떨어지고 변변한 벼슬도 없으니 남편 쪽에서 살림을 꾸릴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강릉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친정 재산을 관리하고 그 수입으로 집안을 꾸렸어요. 곡식을 거두고 노비들에게 일을 시키고 때로는 제 그림을 팔아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도, 매화, 산수화. 붓을 쥐고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제 그림은 팔렸고 그 돈은 우리 집 살림에 보태졌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의 한 달 녹봉보다
제 그림 한 점 값이 더 나갈 때도 있었어요.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남편은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신사임당은 훌륭한데 남편은 무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림도 잘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집안 살림도 잘 꾸린다. 반면 남편은 과거에도 떨어지고 변변한 벼슬도 없이 아내 집에 얹혀 산다. 그러니 남편이 무능한 게 당연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떨어진 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선 중기 그 시절의 과거 제도는 생각보다 훨씬 좁은 문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응시해서 겨우 33명만 뽑는 시험이었어요.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혹은 든든한 배경이 없으면 붙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양반이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크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었어요. 그러니 시험장에서 남편의 답안지가 눈에 띄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는 살인과 훈구의 대립이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살인도 아니고 훈구도 아닌. 그래서 남편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놓지 않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험을 봤어요.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권신 이기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이기는 당시 조정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을사사화 이후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었죠. 그런 사람이 남편처럼 변변찮은 관리를 부른다는 건 뭔가 쓸모가 있다고 본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10년 넘게 바닥을 기던 사람에게 권력자가 손을 내민 겁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잡았는지, 그리고 그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요. 을사사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 서는 건 출세가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섭섭함이 있었어요. 아니, 섭섭함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내가 이대로 늙어 죽기를 바라는 게요.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의 마음도 이해했고 남편이 그동안 겪은 좌절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를 비롯한 7남매가요. 만약 남편이 잘못된 편에 섰다가 역적으로 몰리기라도 하면 우리 아이들까지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선시대 가정에서 남자가 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경제적 결정도 정치적 판단도 대부분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그랬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기를 하나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비슷한 순간들이 계속 올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현모양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한 일은 단순히 남편을 내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을 내린 거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집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한양에서 돌아온 날 대문을 들어서는 그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평소보다 발걸음도 느렸고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고 곧장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처음도 아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시스템이었다는 거였죠. 남편 같은 사람에게는요. 남편 이원수는 글을 못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썼어요. 밤마다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고 남편은 그 안에서 경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가끔 차를 가져다 주러 가면 책상 위에 빼곡히 쓰인 글들이 보였어요. 시도 있었고 논설문도 있었습니다. 글씨체도 단정했고 내용도 깊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남편은 계속 떨어졌을까요? 과거 시험이 단순히 글 실력만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중기, 그때는 살인과 훈구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나라의 방향이 바뀌었고 과거 시험의 합격자 명단도 달라졌어요. 시험관들은 단순히 답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응시자의 집안 배경, 사승관계, 정치적 성향까지 다 따졌죠. 남편의 집안은 덕수 이 씨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가문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살인파의 핵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훈구파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글 실력 외에도 뭔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시험관과의 연줄이라든가 영향력 있는 스승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집안 배경이라든가. 남편에게는 그런 게 부족했어요. 남편은 혼자 공부했습니다. 스승이 없진 않았지만 그 스승이 조정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시험장에서 남편의 이름이 불릴 때 시험관들이 특별히 주목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경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문과 대과 시험은 3년에 한 번 열렸고 한 번에 겨우 33명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응시자는 수천 명이었어요. 확률로 따지면 1%도 안 됐죠. 그러니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니 운보다는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붙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조선에서 양반 남자로 태어났으면 과거 시험에 붙어서 벼슬을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으니까요. 그게 안 되면 평생 실패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시험을 봤습니다. 25에 처음 응시했고 30에도 봤고 35에도 봤어요. 그렇게 1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편과 함께 시험을 보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합격해서 벼슬길에 올랐어요. 남편만 제자리였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이었어요. 이원수 양반, 이번에도 아깝게 떨어졌다더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정은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못 붙었나? 재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보지. 남편은 그런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장 앞에서 다른 선비들과 어울릴 때, 남편이 그 자리에 없을 때도 사람들은 남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들은 저한테까지 들려왔습니다. 신진사댁 사위가 아직도 과거에 못 붙었다면서? 신사임당 그림은 그렇게 유명한데 남편은 왜 그 모양인가 몰라. 강릉에서도 한양에 연고가 있는 양반 부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변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스템이 남편을 받아주지 않는 거였어요. 배경이 약하고 연줄이 부족하고 정치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끝까지 올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험 준비를 멈췄어요. 책은 여전히 읽었지만 예전처럼 답안을 쓰는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에서 자리 하나를 얻었죠. 수문장이었습니다. 정확한 직함은 선정관이었어요. 왕을 호위하고 궁궐문을 지키는 일이었죠. 겉으로 보면 괜찮은 자리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이건 무과 출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어요. 문과 출신, 그것도 양반 가문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붙지 못한 이상 이런 자리라도 얻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아예 벼슬 없이 지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강릉에 남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떨어져 살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에 한 번씩 강릉으로 내려왔어요. 휴가를 받으면요. 그리고 며칠 머물다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원수가 처가살이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릉에 있는 아내 집에서 살림을 꾸리고 남편은 한양에서 하찮은 벼슬이나 하면서 가끔 내려온다. 그러니 이게 처가살이가 아니면 뭐냐는 거였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경제적 기반은 강릉에 있었어요. 제 친정에서 물려받은 땅, 곡식, 노비들. 이게 우리 살림의 중심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양에서 받는 녹복만으로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릉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친정 재산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저는 곡식 거래를 챙겼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과 보리를 어디에 팔지, 얼마에 팔지 결정했어요. 노비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도 확인했고 땅을 더 사들일지 말지도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보통 남자 가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제가 했어요. 남편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남편이 있었어도 제가 했을 겁니다. 이 땅이 제 친정 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포도 그림, 매화 그림, 산수화. 붓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어요. 세상의 시선도 남편의 좌절도 살림 걱정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림도 그냥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제 그림은 팔렸습니다. 강릉의 양반들이 사갔고 한양의 수집가들도 찾았어요. 한 점에 받는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한 달 녹봉보다 많을 때도 있었어요. 그 돈은 우리 집 살림에 보태졌습니다. 아이들 옷을 사고 책을 사고 식구들 먹을 것을 마련하는 데 쓰였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한양에서 버는 돈이 부족하면 제가 채워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으로서 제 역할이었어요. 가장. 조선시대의 가장은 남자를 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어요. 돈을 벌고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게 제 역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은 바보가 아니었으니까요. 자기가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강릉에 내려왔을 때 저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서운해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남편은 담담했어요. 아이들과 놀아주고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며칠 쉬다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후대 연구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원수가 신사임당에게 의존했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요. 그래서 무능한 남편이라고 평가하죠.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다르게 봅니다. 이원수가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내에게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남편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요. 조선 중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끝까지 올라갈 수 없었어요. 배경이 약하면, 연줄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개인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봤으니까요. 과거에 떨어졌고 변변한 벼슬도 없고 아내 집에 얹혀 산다. 그러니 무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남편은 그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견뎌야 했어요.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집안을 실질적으로 꾸려가는 사람으로서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랑채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은 또 책을 읽고 있었을 겁니다. 과거 시험은 포기했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남편은 언제까지 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 집안을 떠받치고 있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거라는 것. 남편은 한양에서, 저는 강릉에서.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번 달 쌀값이 또 올랐습니다. 마을 이장이 제게 보고했을 때 저는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올해 수확한 곡식의 양 노비들에게 나눠줄 목,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불 양.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럼 보름 더 기다렸다가 파십시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쌀값이 오르는 추세라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이득이었으니까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제 지시를 따랐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관리하고 재산을 불리고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저였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아니라요. 우리 집안의 재산은 대부분 제 친정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신명환은 강릉에서 꽤 이름 있는 양반이었어요. 땅도 많았고 노비도 여럿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으로서는 제법 넉넉한 편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이 자식들에게 나뉘었는데 저도 상당한 몫을 받았습니다. 딸도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게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아들만 재산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조선 중기까지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랬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릉 일대에 논과 밭이 있었고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 우리 집 살림의 근간이었어요. 혼이 나고 나서도 그 땅은 제 소유로 남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자가 혼이 나면 모든 재산이 남편 집안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상은 달랐어요.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은 여전히 딸의 소유였습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어요. 물론 명목상으로는 남편이 가장이었고 재산을 관리할 권한도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금 달랐어요. 남편은 한양에 있었습니다. 강릉에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어머니가 있었고요. 땅도 강릉에 있었어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땅을 팔고 어떤 땅을 사들일지, 곡식을 언제 팔지, 노비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쌀값은 계절에 따라 변했어요. 수확기인 가을에는 낮았고 봄이 되면 올랐습니다. 그러니 가을에 수확한 쌀을 바로 팔지 않고 저장해 두었다가 봄에 팔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죠. 땅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땅을 급히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사두면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노비 관리도 제 몫이었어요. 우리 집에는 노비가 10명 정도 있었습니다. 밭을 갈고 곡식을 수확하고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일을 지시했고 제대로 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직접 감시하지는 않았어요. 이장이나 노비 중 책임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어떤 땅을 먼저 갈지, 수확한 곡식을 어떻게 나눌지, 노비들에게 얼마나 줄지. 노비들도 저를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이 아니라요. 남편은 1년에 몇 번밖에 강릉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노비들 입장에서는 저를 더 자주 보는 거였죠. 지시도 저한테서 받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주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을 팔았습니다. 제 그림은 강릉에서 유명했어요. 양반 집안에서는 제 그림을 걸어두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포도 그림이 인기가 많았죠. 탐스럽게 연근 포도송이를 그린 그림이요. 그림 한 점을 그리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고 세부를 다듬는 작업.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붓을 쥐고 있을 때만큼은 세상 걱정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림도 일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려야 했고 기한도 있었어요. 값도 흥정해야 했죠.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지만 나중에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 그림에 얼마를 드릴까요? 쌀 한 섬이면 됩니다. 쌀 한 섬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한 달 동안 벌어오는 녹봉과 비슷했습니다. 그림 한 점이요. 그렇게 번 돈도 우리 집 살림에 보탰습니다. 아이들 옷을 사거나 책을 사거나 식구들 먹을 것을 마련하는 데 썼어요. 저는 장부를 썼습니다.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기록했어요. 쌀을 팔아서 얼마를 받았고 땅을 사는데 얼마를 썼고 그림을 팔아서 얼마가 생겼는지 숫자로 정리하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해는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쌀값이 올랐고 땅에서 나온 곡식도 많았어요. 그 해에는 땅을 하나 더 샀습니다. 어느 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제대로 연글지 않았고 수입이 줄었어요. 그 해에는 저장해둔 쌀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서 우리 집안의 재산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남편이 강릉에 내려올 때마다 저는 집안 형편을 보고했어요. 올해는 얼마를 벌었고 지출은 얼마였고 남은 돈은 얼마인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당신이 잘 관리하고 있으니 내가 걱정할 게 없소. 남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마워하는 건지 체념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사실 남편이 한양에서 벌어오는 돈만으로는 우리 집안을 꾸릴 수 없었어요. 남편의 녹봉은 한 달에 쌀 서너 섬 정도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 같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 7 아이들, 어머니, 그리고 노비들까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쌀만 한 달에 10섬은 필요했어요. 그 차이를 메우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땅에서 나온 곡식, 그림을 팔아서 번 돈, 그리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 이게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어요. 후대 연구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신사임당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자기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가게를 꾸리는 주체였다고요. 또 다른 학자들은 이원수가 경제적으로 무능했다고 지적합니다. 아내의 재산에 의존해서 살았다고요. 저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한 건 저였다는 거예요. 가장이라는 게 뭘까요? 조선시대에는 남자가 가장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랬고 사회적으로도 그랬어요.
남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건 저였어요. 돈을 벌고 쓰고 불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집안 대소사를 챙기는 것도 저였고요. 남편은 한양에서 벼슬을 했습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었어요. 명목상으로는 가장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안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가장이었을까요? 아이들은 저를 더 자주 봤습니다. 율곡 이이를 비롯한 7남매는 강릉에서 자랐어요. 제 손에서 컸죠. 남편은 1년에 몇 번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제가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쳤어요. 물론 남편도 내려올 때마다 아이들을 챙겼지만 일상적으로는 제가 했습니다. 율곡이 어렸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사서 삼경까지. 율곡은 총명했어요. 한번 가르치면 바로 이해했고 질문도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요? 율곡이 물었을 때 저는 설명해 줬습니다. 경서의 뜻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요. 저도 공부했으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 배웠고 혼인하고 나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율곡은 자랐습니다. 나중에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되는 그 아이를 키운 건 제였어요. 물론 남편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양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의 사회적 지위도 달랐을 거예요. 남편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전히 양반 집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을 실질적으로 꾸린 건 저였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었을까요? 조선시대 다른 집들도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남자가 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특히 남편이 벼슬을 하러 멀리 떠난 경우에는요. 다만 우리 집이 특별했던 건 제가 친정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남편의 수입보다 컸다는 점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두고 처가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제 친정 근처에서 살았고 제 친정 재산으로 살림을 꾸렸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오히려 남편이 더 불편했을 겁니다. 남편은 양반 남자였어요. 자기 집안을 꾸리고 가장 노릇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재산에 의존해야 했고 아내가 집안을 관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참았습니다. 남편이 불만을 표출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가끔 한숨을 쉴 때는 있었지만 제게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어쩌면 남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장부를 덮고 붓을 내려놓았어요. 오늘도 할 일은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저 달을 보고 있을까요, 남편은?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가장인가? 이 집안을 실제로 이끄는 건 누구인가? 법적으로는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기 대감께서 나를 부르셨소. 남편이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 옷을 깁고 있던 중이었어요.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아픔보다 먼저 온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기. 그 이름만으로도 한양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을사사화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피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죠. 가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서려고 하는 그 자리가 단순한 출세의 기회가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을사사화는 1545년에 일어났습니다.
명종이 즉위하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원영과 이기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죠.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대파를 제거했습니다. 살인파 선비들이 대거 숙청당했어요. 목이 잘리고 귀양을 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한양에서는 날마다 누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아침까지 멀쩡히 조정에 나가던 사람이 저녁에는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습니다. 강릉까지 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을사사화로 또 누가 죽었다더라. 유님 일파가 다 제거됐다지. 마을 사람들은 한양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한양에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치적으로 중립에 가까웠어요. 살인파도 아니었고 윤원형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수문장으로 묵묵히 일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안전했습니다. 아무도 남편을 주목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기가 남편을 불렀다는 건 남편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이기는 을사사화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남편처럼 변변찮은 관리를 부른다는 건 뭔가 쓸모가 있다고 본 겁니다. 심부름꾼이든 정보원이든 아니면 그냥 숫자를 채우기 위한 사람이든 이기는 사람을 모았어요.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남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10년 넘게 과거에 떨어지고 수문장 같은 자리에 머물던 사람에게 권력자가 손을 내민 겁니다. 출세할 기회였죠. 이기 대감 문화에 들어가면 나도 제대로 된 벼슬을 얻을 수 있을 거요.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의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요. 지금은 한창 기세가 올랐지만 이런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피로 얻은 권력은 결국 피로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했어요. 조선 초기부터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사화가 일어나고 권력자가 바뀌고 그 권력자를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몰락했죠.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그리고 이번 을사사화까지.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권력자가 반대파를 숙청하고 한동안 잘 나가다가 결국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때 권력자를 따르던 사람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문정왕후의 비호를 받고 있지만 그게 영원할 리 없었어요. 문정왕후가 죽으면, 명종이 친정을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역적으로 몰릴 겁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잃고 가족들까지 화를 입겠죠. 우리 아이들까지요. 그게 제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잘못된 편에 서서 역적으로 몰리면 우리 7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곡 이인은 아직 어렸어요. 장녀도 차녀도 나머지 아이들도 모두 어렸습니다. 역적의 자식들은 벼슬길이 막혔어요.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죠. 때로는 연좌제로 같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기 대감 만나지 마세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요. 남편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오? 40이 넘었소. 아직도 수문장이요. 과거에도 떨어졌고 변변한 벼슬도 없소.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신사임당의 남편. 그게 내 이름이요.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라는 게 내 정체성이 됐소. 남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그렇게 불렀어요. 이원수라는 이름보다 신사임당의 남편이라는 호칭이 더 자주 쓰였습니다. 강릉에서도 한양에서도요.
남편은 그게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 남자로서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아내의 이름 뒤에 붙는다는 건 자존심에 큰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기가 손을 내밀었어요. 이 기회를 잡으면 남편은 제대로 된 벼슬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불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기 대감이 언제까지 권력을 유지할 것 같으세요? 을사사화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원한이 사라질 것 같으세요? 문정왕후께서 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기 대감 문화에 들어가면 당신은 그분과 운명을 함께하는 겁니다. 만약 이기 대감이 몰락하면 당신도 함께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요. 저는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율곡이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 아세요? 저 아이는 총명해요. 공부도 잘하고 판단력도 뛰어나죠. 훗날 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역적의 무리에 들어갔다가 죽으면 율곡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적의 아들. 그렇게 낙인 찍힌 아이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벼슬을 할 수 있을까요?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야 할 겁니다. 제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연좌제는 엄격했어요. 아버지가 역적이면 그 자식들도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소용없었죠. 율곡이가 나중에 대학자가 되는 것도 정승까지 오르는 것도 모두 불가능해질 수 있었습니다. 단지 아버지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러니 지금은 참으세요. 때를 기다리세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달빛이 남편의 옆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좌절, 분노, 그리고 어쩌면 체념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옳을 거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기 대감께는 정중히 거절하겠소. 몸이 좋지 않다고 하면 되겠지. 저는 안도했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제안을 거절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선택했습니다. 출세보다 가족을 택한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저는 이 집안의 운명을 결정하는 판단을 내렸어요. 남편이 어디에 설지, 누구를 따를지, 언제 움직일지. 그런 정치적 결정까지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조선시대에 여자가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집안 살림이나 챙기고 정치는 남자들의 몫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집은 달랐어요. 남편은 한양의 정치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판단이 흐렸어요.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있었고 10년 넘게 쌓인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기회에 흔들렸던 거죠. 반면 저는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한양의 소식을 들으며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몰락하는지 지켜봤어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피로 얻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사화는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편에 서면 집안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 길을 따르지 마라. 지금은 참고 기다려라. 후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신사임당의 정치적 감각을 높이 평가합니다. 실제로 이기는 얼마 후 몰락했어요. 명종 말년에 윤원형과 함께 제거됐죠. 만약 남편이 이기를 따랐다면 우리 집안도 화를 입었을 겁니다. 남편은 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람들은 이원수가 현명했다고 평가했어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중립을 지키고 화를 피한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 현명함이 누구의 판단이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남편은 사랑채로 들어갔고
저는 안치에 남았어요. 손가락에서는 아직 피가 났습니다. 아까 바늘에 찔린 자리였죠. 저는 그 피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이 길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잘 나갔을지도 모르죠. 제대로 된 벼슬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사임당의 남편이 아니라 이원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무너졌을 겁니다. 이기가 몰락할 때 함께 끌려갔겠죠. 역적으로 몰리고 재산을 잃고 어쩌면 목숨까지 잃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율곡 이인은 대학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 때문에요. 저는 그걸 막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이 집안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요. 이원수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한참 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경랑 속에서도 화를 피했고 자식들을 잘 키웠으며 특히 율곡 이이 같은 대학자를 아들로 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명했다고요? 남편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현명함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판단들이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내린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155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8배 나이였어요. 조선시대 치고는 그리 짧은 생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너무 일찍 온 죽음 같았습니다. 아직 율곡은 16이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어렸어요. 더 지켜보고 싶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죽기 전 저는 율곡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집안을 지켜야 한다. 율곡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어렸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르친 것들을, 보여준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하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내가 더 밝을 것이다. 율곡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율곡 이인은 자랐습니다. 13살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22살에 별시 문과에 장원급제했어요. 그리고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됐죠. 이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성리학자로요. 남편은 율곡이 출세하는 걸 보며 기뻐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걸 다 이뤘으니까요. 하지만 율곡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제가 내린 판단들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이 이 길을 따르도록 내버려뒀다면 율곡은 역적의 아들이 됐을 거예요. 아무리 총명해도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제가 강릉에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거예요. 남편의 녹복만으로는 7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림을 팔아 돈을 벌지 않았다면 율곡에게 좋은 스승을 붙이고 책을 사주고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율곡의 성공은 제가 만든 토대 위에서 이뤄진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이원수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율곡 같은 아들을 키웠으니까. 이원수는 정치적 경랑을 피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남편에 대한 평가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는 과거에 떨어진 무능한 사람이었던 남편이 나중에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살 줄 아는 현명한 사람으로 재평가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당파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고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입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걸 현명함이라고 봤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분수를 지켰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은 건 현명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르지 말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참으라고 말했죠. 남편이 당파 싸움에 끼어들지 않은 것도 스스로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럴 기회조차 없었으니까요. 변변한 벼슬도 없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았습니다. 화를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현명함의 실체는 무능함과 아내의 통제가 만들어낸 우연이었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그걸 남편의 덕목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억됐을까요? 신사임당은 훌륭한 어머니였다. 율곡 이일을 키운 현모양처였다. 신사임당은 그림도 잘 그리고 자식도 잘 키운 재주 많은 여인이었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였고 그림도 그렸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는 이 집안의 경제를 책임졌습니다. 땅을 관리하고 곡식을 거래하고 노비들을 부렸어요.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집안을 꾸렸습니다. 저는 정치적 판단도 내렸습니다. 남편이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결정했어요. 그 판단들이 우리 집안을 지켰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가장은 남편이었고 저는 그저 현모양처였습니다. 후대 연구자들 중 일부는 다르게 봅니다. 신사임당을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주체로 재평가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여성 중에서도 특별히 능력이 뛰어났고 집안의 실질적 운영자였다고 말하죠. 그런 평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5만 원권 지폐의 그 이미지로만 기억합니다. 단아하게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여인. 자식 잘 키운 어머니. 그게 전부예요. 제가 쌀값을 따지고 땅 거래를 결정하고 정치적 위기를 판단했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사람들은 남편을 무능하다고 조롱하거나 아니면 현명했다고 치켜세웁니다. 극과 극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남편은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대가 시스템이 남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과거 시험이라는 좁은 문, 정치적 배경의 부족, 연줄의 부재. 이런 구조적 한계가 남편을 그 자리에 묶어뒀던 겁니다. 남편은 현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는요. 남편이 내린 현명한 판단들은 대부분 제가 주도했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어요. 욕심도 있었고 좌절도 겪었습니다. 아내의 그늘에 가려지는 게 불편했을 테지만 그걸 받아들일 줄도 알았죠. 그게 진짜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웅도 아니고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조선 중기를 살아간 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도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은 제가 했습니다. 돈을 벌고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죠. 그게 이상한 일이었나요? 아니요.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7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집안을 지키는 일을요. 남편이 할 수 없다면 제가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현모양처의 이미지 뒤에 가려진 진짜 모습은 경제를 운영하고 정치적 위기를 헤쳐나간 한 가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백 년이 지난 후대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5만 원권 지폐에 제 얼굴이 그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 뒷면에는 남편도 작게 나와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 지폐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신사임당은 훌륭했는데 남편은 무능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했다고 이해할까요? 저는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웅 vs 무능이라는 단순한 구도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조선 중기를 살아낸 한 부부였습니다. 시대가 주는 한계 속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남편은 한양에서 벼슬을 했고 저는 강릉에서 집안을 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잘 자랐습니다. 특히 율곡은 조선 최고의 학자가 됐죠. 그게 우리가 이룬 거였습니다. 남편 혼자도 아니고 제 혼자도 아니고 함께요. 비록 그 함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지만요. 달빛이 마루에 비칩니다. 저는 이제 없지만 이 이야기는 남았어요. 남편과 제가 살았던 삶, 우리가 내린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만들어낸 결과가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짜 가장이었을까? 현명함이란 무엇일까? 성공이란 누구의 것일까? 답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 다만 확실한 건 단순한 프레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웅도 무능도 아닌 그저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그게 바로 우리 신사임당과 이원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